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다들 지금 이제 학원 영순환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인강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강으로 오셔가지고 코로나 상황인데도 나 한번 해보겠다. 연말까지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연기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가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인강을 다 완강하는 그 률이 굉장히 비율이 낮고, 그리고 여기 지금은 굉장히 빽빽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연말이 되면 한 3분의 1은 이제 사라지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이제 한번 잘 따라서 오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자료가 총 5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자료가 강의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한번 펼쳐보세요. 네, 강의 계획서에 제 양력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전에 저는 노무사 공부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연기니까 제가 조금 유연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20대 후반에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제 동기, 친구가 노사관계 전문가라고 있다. 굉장히 좋은 거다.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 이제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늦은 거 아닌가요? 저 나이 때면 늦었죠. 늦었죠. 계속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공부를 해서 30대 초에 이제 붙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여러분들이 요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시면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시거나 법인 생활을 하시거나 선택지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 나 회사만 다녀야 된다, 법인만 다녀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고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별 강의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내 순환이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게 일반적인 학원의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4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순환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이제 GS 연기 이렇게 부르는데 GS는 뭐의 약자냐면 그룹 스터디라는 것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그룹 스터디를 하지는 않는데 예전에 이제 이런 서술형 시험, 그래서 사시나 행시에서 그룹 스터디를 짜줬었던 것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요식 행위처럼 부르고 있는 것이고 그룹 스터디라고 해서 정말 스터디 같이 한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순환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말반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말반이랑 평일반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말반은 어떤 분들이 들으셔야 되냐면 물론 동차생입니다. 동차생 또는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 왜냐하면 교수님 교과서는 호흡이 길어요.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엄청 길게 설명을 합니다.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의 주제를 길게 예시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 설명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차 그리고 공부 처음 시작하는 분이 선택하면 좋은데,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동차생만 있거나 아니면 정말 공부 나는 오늘 처음 시작한다 이런 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여러 해 합격자들을 봤을 때 영순환의 교수님 교과서를 듣는 분들은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기보다는 여기 두 번째 유해생이나 혼동차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교수님 교과서를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봤다. 그래서
지금 한번 곱씹어 보면서 행간의 의미를 지금 아니면 나는 못 느낄 것이다. 이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기 다 초짜들, 그러니까 완전 초심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서 다시 한번 백투더 베이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 번씩 보면 무릎을 딱 치면서 아, 이게 그 얘기였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초심자만 듣는 강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유예 또는 헌동차생이라 하더라도 이제 내년 되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없는 시간에 급급하게 겨우겨우 이제 쫓아가는 것보다 긴 텀을 두고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그리고 시간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 같이 진행하고 복습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또는 강의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꼭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는 그 시간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초심자만 들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11월 달에 이제 되게 행복한 표정으로 오셔가지고 저 불합격한 줄 알고 이거 지금 연기 들었는데 합격자 발표날 이제 합격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한 사요나라 안녕 이러면서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만큼 실력이 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베이직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사실 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에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은 강의 진도표입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진도는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지만 어떤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가감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예습을 해오시면 되는데 예습으로 너무 많은 걸 제가 요구하진 않아요. 어차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목차만 보고 오세요. 목차만 해서 대목차, 중목차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거 공부한다는 거구나. 뭔진 모르겠지만 아 요런 거 오케이. 목차만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강의 진도표 참고를 하시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설 연휴이기 때문에 수업이 휴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휴강이냐? 라고 하지 마시고 몇 없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빨간 날도 다 수업을 해요. 근데 몇 안 되는 휴일이니까 다음 주는 꼭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교재는 신인사관리 8판이긴 한데 여기 이제 7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새 책을 사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뀐 부분을 알려드릴 것이고 대신에 페이지나 쪽수는 제가 8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 위주로 찾아보시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판을 가지고 오셔도 된다. 대신에 여기 이제 참고교재 이거 내가 다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못 봅니다. 지금 딱 봐도 숨이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를 제가 어디에 녹여놨냐면 오늘 여러분들 자료 4번째 자료가 있어요. 가장 두꺼운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넘버링 되어 있죠. 넘버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인사관리 8판, 신인적자원관리 외에 다른 교과서들을 모두 합산하고 논문도 다 녹여낸 자료예요. 그래서 이게 엑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 기준으로 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가 굉장히 좋은 책인데 비어있는 부분은 여기 지금 녹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책도 물론 보지만 요것 요 넘버 4로 되어 있는 요것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쪽지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이제 오시면은 바로 쪽지 시험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무조건 쪽지 시험이라고 해서 달달달 외워라 이게 아니라 제가 오늘 이제 강약 조절을 좀 해드릴 거예요. 요러한 흐름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자, 요거는 한번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그리고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몇 가지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해오시면 되고 풀 센텐스, 즉 완전한 문장을 쓰는데 너무 강박 갖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대략
어떠한 주제는 뭐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와 관련한 학자는 누구 정도 있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느낌. 요게 있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그런 게 이제 쪽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쪽지 시험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내가 이거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모르는구나를 판단하는 지표,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2번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료 2번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매 순환별로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치, 기준치를 이렇게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0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의 내용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목표 기준치가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0순환이 끝났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 2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학문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점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즉 수험 적합적 공부 방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는 것이고 2차 답안지를 서술형으로 잘 쓰기 위해서 지금 온 것입니다. 즉 어떤 학문 분야에 대해서 내가 깊이 들이파서 그 부분에 대한 대가가 되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터치하듯이 공부를 하되, 그러니까 다 얄쌍하게 공부는 하지만 조금 중요한 주제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중간 또는 아주 강하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부분 제가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더 선을 넘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많이 본다. 토익은 이제 내가 일정 정도의 어떤 성실성 그리고 영어 해독 능력이 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인 거지, 영문학을 뭔가 굉장히 박사급처럼 하기 위한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논문사 시험도 교수님이 원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게 박사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1번에 이제 한번 보시면 일반적인 지식 축적의 메커니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단계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식이 중요하긴 합니다. 어떤 인사관리에 대한 지식을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합격수기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이제 어떤 소문이라든지 이런 걸 듣다 보면 인사관리 소설이라던데, 그리고 나는 그거 그냥 막 썼는데 점수 잘 나오던데, 또는 나는 완전히 공부해서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오던데, 이런 글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합격생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렇게 상관관계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내용을 지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우선은 흐름을 이해하시고, 그 중에서 그들만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 조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그 언어들로 표현을 하되, 모든 것들을 똑같이는 안 하지만 내가 그래도 책 좀 꽤나 봤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용어를 쓰시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서술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 소설 쓰는 과목 아닙니다. 소설 쓰는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응용인데, 자, 응용까지가 사실 우리 시험에서 묻는 수준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는 건데, 창의성 발휘는 교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얼마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지금 답안 썼는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는지, 이해를 했는지, 그들만의 용어로 적절하게 풀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떤 상황에 국한시켰을 때 그걸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딱 여기까지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적인 지식 축적은 지식이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크리에이션까지는 아니고, 두 번째인 어플리케이션, 딱 적용까지다, 응용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메인과 서브를 혼동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연기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도식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식 학자 외우는데 막 너무 매몰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주와 부, 즉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주된 것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념 공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수만 장의 답안지를 봐도 개념에서 시작해서 개념에서 끝나는 게 2차 서술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너무 길다. 이거는 사실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어집니다. 계속 다시 말해, 즉 정리하면 계속 길어지죠. 그런데 오히려 깔끔하고 단순하고 현학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제 정갈한 그런 답안이 있어요. 단순하고 깔끔하고 유치원생이 봐도 알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개념 공부가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념, 이론, 학설 이것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게 주된 겁니다. 그런데 자, 도식학자 연도 이건 뭐라고요? 부수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도식을 막 외운다거나 학자 외우는 게 아니라 우선 개념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서 부수적인 건 그럼 어떻게 쓰는 거냐? 기본이 있었을 때 그것을 빛내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할 때 또 너무 글만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판례도 막 엄청 많죠. 그런데 인사관리도 글만 보면 정말 계속 공부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주, 부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1차 공부랑 2차 공부가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1차 공부는 뭐죠? 단기 학습입니다. 그냥 딱 읽고 이거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그냥 가려낼 수 있으면 되는 거지만 자, 2차 공부는 출력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입 밖으로 또는 손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아는 것과 아는 느낌은 다릅니다. 느낌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을 이제 요즘에는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메이오라고 하는 학자가 호송공장 실험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들어보긴 했어요. 그게 뭔지 압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한번 말해보세요라고 하면 하면서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는 느낌이지 정말 알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을 계속 메워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제가 이제 6번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여기 정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습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마세요. 그냥 목차만 보시고 터치 이런 거 하는구나. 대신에 본 강의에는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강의 때 제가 목소리가 유난히 커진다거나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필기 조교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필기에 여러분들이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필기 일을 하느라 오히려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필기 조교가 필기하신 것은 이제 다음 주에 그 자료로 나눠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건 놓쳤었구나.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7번에 이제 보시면 최종 산출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영순환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좋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7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영순환 때 완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료에서 3페이지, 4페이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공란으로 나와 있는 개념, 틀이 있을 겁니다. 이거 채우시는 게 여러분들의 연기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일부러 다 채워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 그냥 알면 이것만 딸딸딸딸 외워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주 각각의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한 2-3줄로 스스로 좀 요약도 해보시고 개념을 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연기 때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한 장짜리 요건 뜯어가지고 계속 책 안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면서 우리가 한번 채워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질문과 관련해서 연기 때는 정말 질문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이 주소 있죠. 그래서 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고, 대신에 제가 이제 한 3, 4일 안에 못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 시간에 이게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3, 4일이 지났는데도 못 받았다. 그러면 다시 끌어올려서 그냥 복사해서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보내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공부입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질문 양식이 어떠한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책을 제가 우선은 강의를 듣고 이해가 갔는데 집에 가서 책을 읽어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부분을 읽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르게 생각되는데 완전 딴판으로 지금 적혀져 있다. 이렇게 하셔야 공부가 되는 거지,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첨부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내가 한번 봤는데 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생각이 들던데 왜 그런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주요 교과서 소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순환이기 때문에 요 메리트를 좀 누리시면 좋습니다. 자료 3번을 한번 보시면 인적자원관리 주요 저서관 목차체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시중에서 많이 보는 인사노무관리 관련 책이 20종에서 30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는 게 사실 요 3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가장 많이 보는 게 신인사관리라고 해가지고 박경규 교수님 거 가장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3인공저 뭐냐면 세 분의 교수님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세 분의 교수님이 합심해서 같이 쓴 게 아니라 각 챕터별로 그 부분을 나눠서 합친 게 3인공저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에 보시면 임창희 저의 인적자원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책도 굉장히 많이 팔려요. 그런데 책의 특징을 우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로 우리가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죠. 그 이유가 체계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프레임이 확실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어디서 왜 어떻게 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좋은 게 박경규 교수님 책입니다. 일관적으로 한 분이 쓰셨죠. 한 분이 쓰시다 보니까 논리 체계가 어떤 상충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뭐가 이제 약간의 맹점이냐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빠진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적 인적자원관리라고 할 수 있는 전략 파트라든지 환경 파트라든지, 그리고 뒷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슈 관리라고 해서 국제화 시대의 인적자원관리, 그리고 여성인력의 활용과 개발과 같은 특정 주제들은 아예 배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제되어 있는 거 어떡하냐? 여기서 이제 문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영순환 맨 마지막 시간에 한 번에 모아가지고 다른 교수님들 거 다 모아서 그렇게 강의해 드릴 겁니다. 프린트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인공저의 가장 강점은 딱 보시겠지만 주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빠져있는 주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그리고 세 분의 교수님이 최대한 이제 현대적 인적자원관리를 적용을 하면서 최근 이슈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맹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분이 합심해서 같이 쓴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냥 각 챕터를 맡아서 통합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A라고 말했는데 뒤에서는 A가 틀리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수님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인사관리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뭔 말인지 모르고 다 그냥 맞는 말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상황론적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론적 접근은 뭐냐면 성과를 내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현대의 방법도 있고 삼성식의 방법도 있고 LG식의 방법도 있듯이 모든 방법이 그냥 딱 하나로 베스트 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선 이게 맞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게 맞다라고 하는 게 격영학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어떤 특성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 방법이 맞는지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면은 하산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기에는 3인공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 말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는 그 임창희 교수님의 인적자원 관리는 가장 이제 여기서 또 욕심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제 방학 기간 동안 또는 12월 달에 한번 다른 책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쉽게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초등학생도 좀 똑똑한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음영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는 박경기 교수님 교과서에 빠져있는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 제가 알아서 챙겨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종종 미국 교과서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맨 밑에 표 첫 번째 줄에 보시는 레이몬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미국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우리나라 학부 수준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이제 좀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은 다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은 터치를 하시되 계속 살붙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볼 부분이 요거 제가 영순한 때 말씀을 드립니다. 펜 사용 방법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 자, 형광펜 3개 정도 가지고 오는 게 좋다라고 강의 계획서에 써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레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레벨이라고 하는 게 수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런 서술형 고시 시험에서는 대, 중, 소목차별로 레벨이 달라요. 대목차는 가장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목차는 거기 안에서도 카테고리를 조금씩 나누는 거. 그다음에 소목차는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예시를 한번 보면 자, 나는 대목차는 핑크색으로 칠할 거야. 그다음에 중목차는 노란색으로 칠할 거야. 소목차는 주황색으로 칠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한 3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레벨을 구분하는 용도로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리고 힘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회독을 여러분들이 다 꼭 꼼꼼하게 씹으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 나는 오늘 노란색만 한번 봐야 되겠다. 좀 여유 있게 그냥 노란색만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주르륵 한번 본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날은 주황색만 한번 본다. 자, 이렇게 하면 체계가 굉장히 빨리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소목차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루틴, 색깔을 정해 두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하실 때 칠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회독을 꼭 너무 꼼꼼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난 오늘 노란색만 본다. 주황색만 본다. 이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책 편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부, 1장,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부가 대목차, 1장이 중목차,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가 소목차 이렇게 이제 되는데 목차 외우지는 마세요. 그냥 우리가 이론적 기초라고 하는 것은 개괄적인 큰 내용 안에서 예를 들면 히스토리를 배운다는 거고 인적 자원 관리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왜 중요한지를 본다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넘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샤프 있잖아요. 우선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천지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샤프로 자, 내용을 이제 봅니다. 내용을 보면 자, 기업에 꼭 필요한 그 경영의 3요소가 있는데 요 3개가 있다고 하더라. 뭔가 좀 중요해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샤프로 우선 3요소
그리고 요 3개, 요런 것들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동그라미 치시고 지금은 샤프잖아요. 나중에 2번째, 3번째 읽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맞아. 확실히 맞고 내가 이거 가지고 나중에 기업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건 3가지 중에서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 써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 이제 펜을 유색 펜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형광펜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제가 지금은 연기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밑줄 긋자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설명 다 한 다음에 그 말씀드릴 때는 샤프로 그으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동그라미 이제 하시면서 2번, 3번, 4번 볼 때는 유색 펜으로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진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책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교수님들이 인적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한 게 인적자원관리인데, 자, 인사관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자, 인사관리는 대규모의 군대 인원을 관리할 때 인사관리라고 하고, 자, 이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걸 사람을 자원 요소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써먹는 어떤 생산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원으로 보면서 훨씬 더 기업의 경쟁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인적자원관리라고도 하지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함몰될 필요는 없는 게, 교수님이 문제에서 인적자원관리의 어떤 부분 또는 인사관리의 어떤 부분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통용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나 만일 자, 역사적인 우리가 발전 과정에서 볼 때 인사관리와 인적자원관리가 어떻게 다른 면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지금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흔히 그냥 교수님들이 인적자원관리를 인사관리 이렇게 간략하게 부르고 있다, 통용하고 있다, 혼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서 엄밀한 의미로 우리가 따져볼 때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 편제가 이렇게 1부부터 7부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인사관리는 한국식 인사관리가 아니라 미국식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는 특히 수입 학문이에요. 즉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미 선진화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것을 우리 교수님들이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이제 번역을 하고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인사관리 이 앞에 줄임말이 미국식 인사관리라는 겁니다. 동양식, 일본식,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식의 인사관리를 배우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요거 이제 한번 보세요. 미국 사람들 또는 서구 사람들은 그 사고방식이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인사관리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신입사원을 뽑아요. 우선 먼저 뽑아. 제일 이제 잘난 것 같은 사람을 뽑아요. 뽑고 어떻게 하죠? 야, 너 정도 지금 능력과 역량이면 이런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을 몽창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죠? 회식하면서 꽐라가 돼서 나는 너를 믿는다. 너 뛰어난 애니까 이거 할 수 있지. 자, 요런 방식인데 미국식, 서구식의 인사관리는 다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기업 안에는 다양한 업무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 마케팅 업무도 있고, 뭔가 물건을 만들었으면 빨리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하는 업무도 있고, 인사관리 업무도 있고, 그리고 AS 업무라든지 다양한 업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에서는 업무부터 먼저 봐요.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 이게 1순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편제를 보시면 1부는 개요예요. 개요, 히스토리, 인사관리의 어떤 히스토리 이런 거 공부하고, 자, 2부부터 바로 직무관리에 대한 걸 공부한다는 겁니다. 즉 사람을 채용하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선 조직에 존재하고 있는 직무와 업무가 어떤 게 있는지 이거부터 밝힌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식 인사관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것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네모 직무, 세모 직무, 동그라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그 다음에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칭을 시켜주기 위해서 인사 관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3부부터 7부까지는 사람을 채용해서 투자도 하고, 자,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 평가도 하면서 보상도 주고, 그 사람 나가지 않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일련의 제반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에 대한 거, 그리고 사람에 대한 거,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공부할 거냐면 우선 1부, 개요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든지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에 대한 게 뭔지,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사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볼 거라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책을 보신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편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직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 관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왜다? 동양 또는 우리나라의 인사관리가 아니라 미국식 인사관리, 서구식 인사관리는 직무부터 규명하고 그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그 다음에 뽑고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여기 1부에 1장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좀 펼쳐보시냐면, 자, 3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고, 제가 우선은 바로 밑줄을 그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이제 쭉 드린 다음에, 자, 아까 설명했었던 게 이렇게 워딩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책을 바라보진 마시고 그냥 흐름을 느끼시면 돼요. 흐름을 이제 쭉 느끼신 다음에 목차 정도는 찾아볼 수 있겠죠. 지금 이거 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요거 3가지가 주요한 학습 목표가 될 겁니다. 외우지 마세요. 이거 벌써부터 막 외우지 마시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과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법학과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비경영이나 이제 비법학과도 있을 수 있는데 항상 모든 교수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전공한 그 과목이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하죠. 그런 것처럼 자, 인사관리는 결국은 인적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건데 의미 부여를 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할까? 이걸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표현하고 있는지 이렇게 볼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한지, 인사 관리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경영학의 한 분파라고 들었는데 인사관리가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인사관리 외에 다른 어떤 과목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 인사관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 위치, 부분 이런 것들 두 번째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 제대로 알기 위해서 뭘 봐야 되죠? 히스토리, 그의 스토리, 그렇죠? 그래서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이거 순서는 당연히 외우실 필요 없고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구나라고 아시면 되는데, 자, 이게 교수님 목차에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한지, 인사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가 1번에서 3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인사 관리가 차지하고 있는 경영학에서의 위상. 이게 2번.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라고요? 히스토리에 대한 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그래서 이제 요 PPT를 한번 보시면 인사 관리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경영을 제대로 하려면 필요한 3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에는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영학자들은 경영의 3요소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머니, 그쵸?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2번째로 물자가 필요하고, 3번째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뭔가를 이제 세우거나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장도 설립할 수 있고 땅도 빌릴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 도구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결국은 돈이든 물자 등 다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관리하는데, 여기서 딱 보시면 사실 돈이나 물자는 빌려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즉 부족하면 다른 기업에 또는 은행에 또는 정부에 또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빌려올 수 있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죠?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 속담이라고 하나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라고 얘기를 하듯이, 자, 경영의 3요소가 있는데, 자, 맨, 그리고 머니, 머터리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대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걸로 변환시킬 수도 있고 대체물이 존재할 수도 있고 빌려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건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빌려올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번째로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제가 이 PPT에는 결론만 써놨습니다. 자, 허버트 사이먼은 의사결정의 대가예요. 뭔가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카네기 대학에서 이제 의사결정으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분인데, 자, 이 사이먼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기업 경영은 뭐가 기반이 되어 있냐면 수많은 의사결정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의사결정들의 연속이고, 그 기반 위에서 질이 굉장히 좋은 의사결정, 판단, 결정을 하는 게 결국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의사결정의 질이 기업 경영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걸 하는 사람이 누구? 바로 주체는 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적 자원이 결국은 질적인 수준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관리가 중요하다. 인적 자원이 중요하고 그러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사실 굉장히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인사관리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들어본 게 인사가 만사다, 이런 이제 속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한지, 인사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의 용어도 괜찮지만 선대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에 꼭 필요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자, 의사결정의 대가라고 했었던 허버트 사이먼이 얘기를 하기를, 기업 경영은 의사결정의 연속인데 그 의사결정의 질을 결정하는 게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관리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거의 마찬가지인데, 자, 물적 자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매터리얼. 그리고
재무 자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적 자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정보도 자원이라는 거예요. 정보도 자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 네 가지 자원 모두가 있어야 기업 경영에 성공할 수 있지만,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물적 자원, 재무 자원, 정보 자원 이런 것들은 빌리거나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 똑같은 사람 구해내기 어렵습니다. 학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학원 고르는데 굉장히 막 머리 아프셨죠? 왜냐하면 듣고 싶은 강사들이 딱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그런데 학원 입장에서는 자, 이 사람을 그대로 베끼거나 데려오거나 대체할 수 있으면 종합반 구성하기가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성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또 다르게 이제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인사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면, 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적 자원, 재무 자원, 정보 자원은 계량화해서 화폐 가치로 바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적 자원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량화해서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적 자원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숨은 가치라고 하는 히든 밸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가시적으로 다 드러나고 계량화할 수 있지만 인적 자원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지금 들어보는데 좋은 얘기, 훌륭한 얘기라고 하지만 나중에 집에 가실 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면 되는 거예요. 뭐냐? 우선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동생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동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 인사관리를 공부를 했는데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한지 알아? 자, 우선 경영에는 3요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의미 부여를 하고 있구나. 물적 자원, 재무 자원, 정보 자원을 능가하는 뭔가가 인적 자원에게 있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자, 경영학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관리라고 하는 학문의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경영학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경제학과 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경제 활동에서 출발하는 학문이 경제학과 경영학이 있는데, 경제학은 자,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굿즈와 서비스가 흐르게 되는 모든 활동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은 굉장히 넓은 범위예요. 그래서 굿즈와 서비스가 흘러다니게 되는 모든 활동을 통틀어서 우리가 경제학으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경제학을 국가 전체 수준으로 거시적인 입장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 개별 경제 단위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별 경제 단위에는 누가 있느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정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한번 가정 생각을 해보시면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기도 하고 제공하기도 합니다.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 뿐만 아니라 군대도 마찬가지, 정부도 마찬가지, 종교단체도 마찬가지, 많은 주체들이 있긴 한데, 자, 지금 그 경제활동, 경제학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서도 여기 밑줄 그어져 있는
기업에만 국한해서 연구를 하는 게 경영학입니다. 즉 경제학은 뭐라고요? 그 바운더리, 경계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업이라고 하는 주체가 어떤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경영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경영학에 사실 인사관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 이해용으로 보시면 요거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자, 라면 공장이 있어요. 라면 공장. 신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라면 공장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 뭐를 우선 고민해야 되냐면 원재료는 어디에서 가지고 와야 되고 어떠한 기술로 만들어야 되고 만들었다면 어떻게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고 이 홍보된 것이 많이 팔린다면 재무회계 측면에서 돈 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결국 또 이거 누가 한다? 사람이 관리, 운영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기업을 주체로 하는 재화와 용역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경영학의 4대 분파가 있습니다. 4대 분파가 바로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재무관리, 사람관리라고 하는 인적자원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자, 경영학의 4대 분파, 분야라고 하는 게 우선은 만들어냈다면 널리 알려야죠. 이거 좋은 제품이야. 한번 사봐. 마케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이 잘 팔려요. 그러면 이제 돈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돈 관리,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거 누구?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경영학 중에서도 인적 자원 관리는 4대 분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2차 시험에서 묻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서 대학원 같은 데 이제 가보시게 되면 마케팅 교수님은 무슨 소리야? 마케팅이 제일 중요해 라고 하고 인사관리 교수님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라고 얘기하고 생산관리 교수님은 무슨 얘기야? 만들어내는 게 1순위야 라고 얘기하고 자, 우선 기업에 뭐니 해도 돈이 먼저야 라고 하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적자원 관리를 공부하는 노무사이기 때문에 자, 경영학의 4대 분야 내지는 분파 중에 하나로서 인적자원관리가 다양한 모든 활동 중에서도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관할하고 운영하는 결국 주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되돌아가 보면 자, 경영학과 인사관리 위상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경영학의 4가지 분야 내지는 분파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관리다. 이렇게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 안에 마케팅, 생산, 재무, 인사 이렇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공부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3번입니다.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굉장히 이제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분야고 학문적으로 계속 접근해서 뭔가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이쪽 분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 히스토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리사, 이론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자, 관리사라고 하는 것은 자, 운영 방식이나 지휘 통제, 감독의 방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표면적으로 이제 보는 게 관리사입니다. 그런데 이론사는 뭐냐면 학문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문화인류학이라든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들이 당연히 더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건 뭐? 관리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론사를 훨씬 더 좋아할 겁니다. 심리학, 정치학, 문화인류학 여러 가지 학문들, 제 학문들을 접근시켜가지고 계속 이제 현상을 풀어내는 거. 이게 바로 이론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험에 2번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된 건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구나, 지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관리사와 이론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관리사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시통제 감독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대로 여기 피라미드라든지 아니면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여러 기록에 나타나 있고, 최근에는 어떤 관리의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최근에는 이제 산업혁명을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까지 오게 되는 그런 방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의 양태, 사무관리의 양태,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게 관리사예요. 그래서 관리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나중에 책을 통해서 요 4가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건 우선 넘어갈게요. 자, 대신에 이론사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이 오늘 배우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 부여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기본적인 진리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학문을 접목시킨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표류경영의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이제 최근에 공업사회로 이전하는 그 기화점이 된 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그렇죠? 산업혁명이 뭐죠? 산업혁명이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전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농민들이죠, 사실은. 농민들이 농사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옷감을 뽑아내고 옷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생산성이 높고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게 됐냐면 왕족, 귀족들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되죠? 우리 농사 이제 그만 짓고 대규모 공장을 지어서 공장 관리를 하자. 거기에서 옷 많이 만들어내서 수출하고 팔게 되면 돈이 더 많이 생긴다. 라고 하게 되면서 증기기관도 이제 발전하게 되고 훨씬 더 폭발적으로 생산하게 된 거. 이게 바로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입니다. 자, 그러면 산업혁명 시기 바로 이후에 어떻게 됐었냐면 요거 보세요. 산업혁명이 인사관리의 어떤 기화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이전에는 뭐라고요? 농사를 대부분 지었었는데 대규모 공장 관리, 인력 운영 관리, 이게 이제 필요해지면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 짧은 소견, 경험, 직관 에 의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도 낮고 조직적인 태업이 뭐냐면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표류경영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류경영은 사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엄청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종전의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왕족과 귀족들이 주먹구구식 경영을 하게 되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조직적인 태업이 일어났고 생산성이 낮았고, 또한 인권 보호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됐었겠죠. 그게 바로 표류 경영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표류가 뭐죠? 그냥 이리저리 중심축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경영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현상을 보고 있자 하니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꼭 똑똑한 누군가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1차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우리가 확장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보죠. 세계 지도잖아요. 그래서
자, 미국에서 한 명, 그리고 유럽에서 한 명, 대표적인 한 명이, 자, 요런 표류 경영은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성 극대화시키면서 경제적인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는 학자들이 이때 이제 나타납니다. 그게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은 자, 미국에서 한번 봅시다. 미국에서는 프레드릭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제 그 맥락, 히스토리를 좀 알려드리면 원래 학자라거나 아니면 원래 어떤 경영자가 아니라 필라델피아의 조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필라델피아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버드대 법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안질. 그러니까 눈에 병이 생겨가지고 나는 더 이상 법학과에서 뭔가 계속 책을 보는 거는 불가능하니 그냥 공장으로 바로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드베일 철강 회사에 입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 법대를 갈 그 노력과 실력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미드베일 철강 회사에 다녀보니까 아주 난장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표류 경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뭔가 체계도 없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과학적인 원칙 몇 가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로 승진을 하면서 이제 실무자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무자들을 쭉 보니까 이거 이런 지금 구멍이 있고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원리 원칙을 딱 정해 줍니다. 그게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네 가지는 그 과학적 관리법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너무 매몰되시지는 말고 우선은 표류 경영의 그 현상을 지켜보던 중에 프레드릭 테일러가 이제 어떤 완전한 법칙, 성공할 수 있는 법칙,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칙을 1911년도에 이제 제시를 하게 된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여기 이제 보시는 앙리 페이올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앙리 페이올은 사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진 않았고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하는 이제 금수저로 태어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사실 페이올의 아버지는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건축을 하면서 돈 엄청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게 돼요.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테일러가 어떤 미드베일 철강회사에서 선처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나른다든지 아니면 선처를 어떻게 구부려야 된다든지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경영진의 입장에서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페이올은 프랑스 광산 회사의 지금으로 따지면 간부급 상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 선상이 달랐어요. 그래서 테일러는 아예 그냥 일선 작업자로 시작을 한 것이고 페이올 같은 경우에는 중간 관리자 또는 간부급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또 보니까 어때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마구잡이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경영이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경영의 일반 원칙을 제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요런 거 너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흐름을 아시면 되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표류 경영의 시대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누구? 테일러, 미국, 그리고 페이올, 프랑스 사람이 나름대로의 원리 원칙을 제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가 책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페이올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제 활동을 제시를 하게 됐고, 요거는 적지 마세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1910년대예요. 1910년대. 이 두 학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테일러나 페이올은 어떻게 한다?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이 있는 방식으로 나름대로의 원리 원칙을 제시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원리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우선은 분업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을 최대한 쪼개서 단순 반복적으로 계속 사람을 돌려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사람은 비인간적으로 대해야 되고 생산의 한 수단처럼 대해야 되고, 또 사람을 어떻게 했다? 돈으로 유인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1930년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는 호송공장 실험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그거는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아까 1910년대라고 했고 1930년대에 메이오의 호송공장 실험을 하게 되는데, 1910년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던 이러한 일련의 관리 기법들을 모든 공장에서 다 적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생산성이 이렇게 높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산성이 왜 이 방식대로 하는데도 높지 않을까를 하버드대 경영 교수에게 한번 맡겨본다는 겁니다. 왜 이 방식대로 우리 공장에서 하고 있는데 생산성이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다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게 된 게 호송공장 실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송공장 실험에서도 1년에 4가지의 실험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이런 이제 경제성, 효율성, 그리고 돈으로 사람 동기부여 시키는 거, 분업시키는 거,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관심입니다. 관심. 즉, 작업자들에 대한 관심, 경청, 그리고 그들의 어떤 감정을 이해하고 들어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간관계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1년에 이러한 방식들을 과학적 관리론 내지는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이고, 메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 경청, 감정이나 태도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론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략적 접근이나 노동지향적 접근은 뭐냐면, 자, 이게 이제 1930년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를 지나게 되면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기업 환경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기업 내부의 여러 가지 요소들만 신경 써선 될 일이 아니라 환율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안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세우자? 자, 중장기적인 계획인 전략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적 접근 방식으로 이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제 기업 내부 단도리만 잘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전략을 세워서, 중장기 전략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19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노동지향적 접근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사실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교수님들은 맨 마지막에 노동지향적 접근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경기 교수님이 다룬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박경기 교수님이 독일의 마나임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받으십니다. 즉, 독일에서는 특히 굉장히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 노사 공동 결정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원래는 경영진들만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영진 플러스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같이 노사 동수로 해서 그게 의견 합치할 때에만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독일에서는 뭘 굉장히 배려하고 있냐면, 노동자들, 근로자들, 구성원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참여시키고 경청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받아들여서 결국 이상적인 인사관리의 방식은 근로자들 그리고 노동자들,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노동지향적 접근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규범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교수님들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동지향적 접근을 다른 교과서 또는 수험서를 보시면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상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이상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우선 호흡이 길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쉬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